여러분, 6교시 수업 끝나고 잘 쉬고 이제 7교시 시작합니다. 자, 앞 시간에는 국제법의 행위 주체. 우린 이거는 이제 국제관계 국제기구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행위 주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긴 국제법의 주체. 그쵸. 자, 그러면 국가하고 대표적인 이제 국제기구를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개인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국제법 주체로서의 개인의 의미, 성격.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개인은 전통적으로는 국제법상의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았었죠. 이건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개인이라든지 어떤 그 개개인들의 인권이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늦게 그 개념들이 형성이 되고 발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국내법도 아니고요. 국제법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뭐 주체인가. 기본적으로 국제라는 말은 국제사회 혹은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전통적으로는 국제법상의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 말 그대로 주체가 아닌 객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객체.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이후에는 사실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막 얽혀요. 많이 얽혀요. 자, 그 과정에서 침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았던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지금 여기 사진 자료가 떠 있습니다만 요거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범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 자, 국가로 따지면 전범 국가가 어디냐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세 나라가 독일, 그죠?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국가의 문제인 거고, 그 안에 또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자, 개개인에 대한 재판이 지금 있는 요 과정이 바로 이제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과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도쿄 전범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이제 강요들이 전범으로 규정이 되고,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소수자, 소수 민족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투 및 전쟁에서 위반 행위 등에서 드디어 이 개인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당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법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땐 당연히 구제를 위한 어떤 소송이라든지 청원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혹은 뭔가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 조치를 당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국제법상의 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한적이다. 자, 그러니까 개인은 특수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의 의무 주체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미 정립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국제법의 적용만을 받는다. 그래서 이미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그 국제법의 적용만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내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았잖아요. 정부안이 제출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이제 발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냐면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란 말이죠. 자, 그럼 국회의원들이 정립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법의 정립의 주체다. 그럼 국제법은 누가 만드느냐?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이라든지 혹은 국제 간에 이미 묵인된 관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국제법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런 거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상당히 그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개인들은 다양할 수 있죠. 한 개인일 수도 있어요. 한 개인. 혹은 어떤 같은 피해를 당한다 할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강제징용에 동원되었었던 할아버지들
그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기 뭐 신일철주금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동원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와 더불어 그 임금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정말 죽도록 노동을 시켰던 그런 우리로서는 아픈 역사이고 그들로서는 아주 나쁜 역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상하라. 뭐 이제 이러한 시위도 일어나고 말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제소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배상 판결들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동안 있었습니다. 요거는 또 혹시 등교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만나 보게 되면 또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다수의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대단히 조직화된 것이 바로 경제적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그 뭐라 주식회사도 하나의 법인격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이게 경제를 떠나서 이제 정치회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이니까요. 뭐 이것도 역시 개인의 법적 주체성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처럼 다국적 기업도 제한적인 영역에서 국제법의 주체성이 논의되고 사실은 실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 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 훨씬 더 그 범위가 확장되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이런 것을 한번 열어보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카테고리 목차에 따라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글자들이 쫙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출소권 이런 것이죠. 출소권. 이거 출소권은 우리 교재에도 이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제 쪽단에 그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그냥 출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송을 신청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소에 소송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출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국제법상의 출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기구 및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이제 판결 기구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출소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국가만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인에게도 출소권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통보니, 청원권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통보란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제기하고 고소고발하는 것을 통보라고 한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 국제조직이나 국제기구에 문서로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행위, 우리가 청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에다가 그죠? 뭐 국민청원을 한다 할 때, 그런 개념. 자, 이런 것들이 국내법적으로는 당연히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이제 국제법적으로도 이런 식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들이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범죄 자체도 굉장히 국제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국가의 힘만으로 잡을 수도 없거나 정말로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조직이든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정말 여러 나라들이 국가 간 공조, 서로 같이 협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범죄를 차단하거나 하여간 뭐 검거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위해서 설치된 기관, 이게 바로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이제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법원이고, 그쵸? 그다음에 정식 양식은 뭐 ICC 이렇게 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위에 이제 출소 통보 청원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이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면 만약의 경우 이런저런 문제로 너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 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서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하고 쭉 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의 책임 같은 것도 아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나 도쿄 극동군사재판소에서 속내의 전쟁 범죄, 그쵸? 예, 혹은 평화에 대한 죄, 인도라는 말은 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런 걸 우리가 인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도적인 범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죄를 범한 개인이 재판된 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물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의 예, 국제법으로서의 주체의 어떤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다른 견해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어떤 그한 참고적인 서적을 살펴보면 위에 거는 이제 지우고요. 개인을 이제 주체로 보는 설 중에 어느 정도로 주체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또 한 세 가지 견해로 나뉜다 그래요. 자, 1번을 보면 여러분 개인만이 국제법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갔죠. 아직 우리로서는 잘 이해도 안 될 거니와 좀 인정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세계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할 땐 내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적만 갖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고요. 뭐 이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세계 시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도 많거든요. 이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진행이 된다 생각할 때는 나의 국적이 나를 어떤 정도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의 꼬리표를 떼고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마치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냥 예, 어느 한 특정 국가의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거나 몇 개의 국가들만의 어떤 조약에 의해서 성립된 국제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귀찮다. 뭐 이런 시대도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훨씬 더 개개인에게로 그 권리의 주체가 변화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그 개인의 어떤 그 국제법으로서 주체의 어떤 범위는 굉장히 넓기는 하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대체 인정되지 못할 것 같지만 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가장 지극히 이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3번이 현실적이고 보다 가까운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죠. 자, 그러니까 극히 좁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설이다. 우리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 2번, 3번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우리 현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은 결론을 좀 보면 그렇죠. 개인이냐 국가냐 어느 한쪽을 국제법의 주체로만 선택하라라고 하는 건 대단히 독단적이고 편협된 시각인 거죠. 현실과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예, 뭐 오늘날에는 개인의 법주성을 부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국가는요, 예, 법의 정립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제법은 예, 국가 간 협의에 따른 어떤 조약의 바탕을 두고 성립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예, 법의 정립에 직접 참가하는 능동적 주체죠. 국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개인은 예, 국가의 법정립 행위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제한적인 객체일 수도 있고요. 수동적인 주체다. 그래서 아직은 예, 개인이 주체적으로 국제법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기요기면 그쵸. 당연히 개인이 국제법을 정립할 수 있는
힘도 권리도 가진다는 것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거기까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주체에서 개인의 법적 주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뭐 무난한 이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면 개인은 국제법으로서 이제 주체로서의 지위는 국가 주권하고는 서로 좀 다르다. 자, 그러니까 이 국가 주권이 강조되면 될수록 개인 주권은 좀 약화되는 것이고요. 그쵸? 개인의 주권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힘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국가는 좀 약해지는 것이고, 그쵸? 이런 길한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아직은 국가의 힘이 좀 강하죠. 국제법상의 어떤 법적 지위나 주체로서의 어떤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뭐 개개인이거나 아니면 다국적 기업과 같은 힘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뭘까? 개인 집단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가 아울러 스스로 주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아까 그게 뭐였어요? 출소권도 있었었고요. 그쵸? 통보권도 있었었고요. 청원권도 있었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는 것,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제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이 충분한 국제법의 발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정도를 우리가 국제법상 개인의 주체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국가 아닌 어떤 것들을 자꾸 설정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에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누가 부른 노래가 있죠. 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조직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법적 주체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배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으로라도 국가만은 혹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들만은 국제법상 주체로 인정하기에는 국제사회의 복잡성이 훨씬 지금 심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의 주체의 범위는 훨씬 더 앞으로는 확대되어져 갈 거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정말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며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